1961년 5월 16일 충격적인 뉴스가 새벽을 숨차게 두드렸다. 5.16 군사혁명이었다. 혁명이 일어났다는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경악과 동요 그 자체였다. 그때까지 혁명을 주도했다는 박정희 장군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일반적인 인물평 외엔 들은 얘기도 별로 없었다. 다만 박 장군의 부관을 지낸 동기생 송영길 대위로부터 박 장군의 성품이 대쪽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히 훌륭한 군의 선배라고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한 동네 이웃이었던 육사 동기 이동남 대위로부터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던 날, 육군 대위 계급에 불과한 남편은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장군과의 면담을 결심하고 대담하게도 육군본부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박 장군을 만나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저는 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로 하여금 혁명 지지를 위한 시가행진을 하도록 주선해보는 것입니다. 젊은 장교의 패기라고 하기엔 너무도 당돌하고 대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대위 계급의 그분이 서슬이 시퍼렇던 혁명 주체인 박정희 장군 앞에서 혁명에 대해 그런 엄청난 발언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눈앞이 아찔해지고 만다. 거사 이틀 후인 5월 18일 남편은 직접 5.16 혁명 지지를 위한 육사 생도들의 시가행진을 주도했다. 육사의 모든 생도는 물론 교수와 훈련관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혁명지지 행진이었다. 행진 대열은 동대문에서 출발해 시청 앞 광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시청 앞 광장에서 혁명지지 선언문 낭독과 함께 혁명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박 장군은 물론 혁명 주체 주요 세력이 모두 참석한 기념식이었다. 군 엘리트의 산실인 육사 생도들의 시가행진을 통한 단호한 혁명 지지 표명은 결과적으로 혁명 직후 불확실하던 군과 사회의 분위기를 급격히 혁명 지지 쪽으로 몰아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었다. 도련한 혁명에 동요하고 있던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혁명 다음 날 혁명 주역을 만나고 그 다음 날엔 혁명 지지 행진까지 주도했던 것일까? 그 미묘한 역사적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의아해하던 나는 언젠가 마음먹고 그 사실을 질문했었다. 소신대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일단 식구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갖고 질문하면 늘 성의를 다해 설명해 주는 것이 그분 성품이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혁명 당시 나라 형편은 그야말로 위기였소.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엄청난 사실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혁명은 이미 일어났는데 혁명을 일으킨 군인들에 대해서도 또 혁명의 성공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소. 만일 그 군사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혁명을 일으킨 무장 세력과 또 다른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 아니오. 나라는 어지러운데 군사 세력들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사상자가 나면 대체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겠소? 그야말로 호시탐탐 남침 적기만 노리고 있는 북괴에게 치고 내려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오. 그날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 잠시도 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요. 혁명 주도자를 직접 만나 그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 주체 세력들이 정말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내 힘 닿는 데까지 혁명이 성공하도록 신속히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소. 물론 그 상황에서 박 장군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만난다 해도
자칫하면 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도 생각은 있었소. 나라를 위해 혁명할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나라 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하는 내 진위를 알아줄 것이라고 말이오. 혁명의 성격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으므로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오.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데 나라고 해서 내 한 목숨의 연연에 그 큰 국가의 위기에 보신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소.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한 혁명 세력은 이후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혁명을 주도했던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 장군은 제2대 의장으로 취임했다. 박 장군도 강한 인상을 받았던 모양인지 의장 취임 후 그 일을 의장실 민원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자신의 곁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그것이 1961년 7월의 일이다. 자신의 꿈과 포부였던 군의 야전이 아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이라는 임지가 남편에겐 참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훗날 역사의 전면으로 나설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직속 상관인 비서실장 박태준 대령, 비서실장 보좌관 윤필용 중령, 경호대장 박종규 소령 같은 인물들 사이에서 박 의장을 보좌하면서 혁명 초기 권력 중심부의 중요한 목격자가 되어갔다. 그 사이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어느 날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예전과는 달리 시내 길목마다 걸린 그 흔한 갈비탕이랑 간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오후, 남영동 굴다리 입구에 있던 영남식당 앞에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그만 식당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들어가 앉아 가격표를 훑어보니 갈비탕 한 그릇 값이 소고기 반근 값이었다. 소고기 반근이면 고깃국을 한 솥 끓여 온 식구가 함께 먹을 수 있을 텐데. 난 음식 주문도 못하고 서둘러 식당을 나오고 말았다. 그 길로 동네 시장에 들러 소고기 반근, 배추 한 포기를 사들고 돌아온 난 급히 국거리를 솥에 앉혔다. 미처 국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국솥 옆에 선 난 설 끓은 국물을 연신 국자로 떠먹으며 둘째 아이의 입덧을 치렀다. 친정아버님 파산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어 고깃국 한 번 제대로 먹기 힘든 형편은 여전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의장실 민원 비서관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원효로 문감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모부님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신 후에야 우리 가족은 겨우 그 험악한 노옥을 떠날 수 있었다.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우리 내외 보살피기에 한 몫을 단단히 해오시던 고마운 이모부 내외께서 그 2년 많은 효창동 이모님 댁을 다시 얻어 쓰도록 허락한 덕택이었다. 이듬해 1962년 3월 난 그 효창동 이모님 댁에서 외동딸 효선을 낳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워낙 건강하던 효선은 신생아 시절 밤낮을 바꾸어 애를 먹이던 제국과는 달리 밤이면 제풀에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찍 깨어서도 내가 일어날 때까지 울지도 않던 순둥이였다. 자신을 쏙 빼닮은 고명딸을 남편은 무척이나 예뻐했다. 다리가 휘지 않게 한다고 업어주는 대신 언제나 품에 안아 길렀고 딸을 둔 아버지가 된 후로는 모두 남의 집의 귀한 딸이라며 식당의 어린 여종업원에게조차 결코 반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30대의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남편은 점점 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완연해졌다. 더욱 바빠진 일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간만 나면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에 대한 정이 유별나서 남편은 간혹 밖에서 별미라도 먹을 때면 늘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따로 싸우곤 했다. 그런 남편의 가정적인 모습이 날 언제나 기쁘게 했다. 혁명의 초기
아직 신선함과 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혁명의 심장부에서 박 의장을 가까이 모시는 일에 그분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부인 최고회의의 의장을 보좌하는 민원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갖게 된 박 의장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애초 군인이라는 외길만을 가려고 했던 남편은 다시금 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결국 최고회의를 떠나 고급 장교로서의 필수 과정이었던 광주 보병학교의 고등군사반에 입교할 것을 결심했다. 자신을 신임해주는 박 의장께 감히 민원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최고회의의 일은 언제나 야전군 생활을 천직으로 여기던 남편에게는 외도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의 사임 의사를 듣고 박 의장은 선뜻 받아주지 않으셨다. 현역 군인만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고는 이어 아예 놀라운 제의까지 하셨다. 그러지 말고 아예 이 기회에 군복을 벗고 나라를 위해 일해보도록 하는 게 어떤가.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하게. 내가 모든 지원과 뒷받침을 해줄 생각이야. 충격적인 제의였다. 너무도 뜻밖의 제의에 그이는 일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의장님, 저는 정치에는 뜻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제 원래 자리인 군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때도 국회의원 공천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넘치던 시절이었다. 그이의 반응이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박 의장한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 전 대위는 참 특이하군. 그것이 그날 국회의원 출마 제의까지 감히 거절하며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남편에게 박 의장이 던졌던 말이었다. 물론 언제 어떠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군인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안정된 생활,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보장되는 화려한 유혹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야전 생활이야말로 군 생활의 본령이라고 믿고 있던 남편에게 정치인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상과 들을 누비며 조국 수호를 위한 투지를 불사르는 야전 생활을 천직으로서 열망하고 있었다. 더구나 특수전에 대한 열정으로 미국에까지 파견돼 지옥 훈련 갔던 그 최정예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쳐볼 기회를 찾고 있던 시기에 문득 5.16 혁명이 일어났고 잠시 혁명 초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혁명 후의 긴박한 상황에서 박 의장을 보좌하는 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천직을 버리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역시 군이 고향이기는 마찬가지인 박 의장은 군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젊은 장교의 충정을 이해해 주셨다. 박 장군이 말씀하셨다. 그래, 전대위. 군으로 돌아가. 내 목까지 일해주게. 광주행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떠나는 우리 가족도 이제는 4식구로 늘어나 있었다. 남편은 무릎에 4살 된 제국을, 나는 생후 5개월 된 효선을 안은 채 남행열차에 실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미지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후퇴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